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12일 한 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 스타의 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요새 전화 인터뷰 관련해서 어떤 반응이신지 혹시 댓글 달리는 거 있어요? 조회수가 높아요. 아, 그래요? 네, 기본적으로 조회수도 좀 높고, 그러니까 시장이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니까 지역별로 어떤지 궁금해하시는 목소리가 있고 도움이 됐다는 댓글들도 있고. 아, 그래요? 네. 아, 다행이네요. 네, 그래도 우리가 현장 소식을 바로바로 전할 수 있어서 역시 한 발 앞서가는 별별수다. 네,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댓글 많아요. 정보를 제대로 줘야지. 수다만 떠냐 왜? 저는 이런 댓글 많이 봤어요. 뭐요? 대표님, 일단은 많이 한다고 그것 좀 없애라고. 그래요? 그런 댓글 거슬린다, 거슬리지 않는다. 뭐 댓글들은 있는데. 아, 그래요? 난 거슬려. 신경 쓰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일단은 습관이라서 맞아. 이게 고치기 쉽지 않지만 그런 댓글이 있군요. 신경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 전화 연결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라고 소장님 말씀해 주셔서 그동안 전화 연결을 보통 서울하고 수도권 무슨 뭐 강남 재건축 지역 또 마용성 뭐 이런 쪽만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히 이슈가 있는 광역시에 있는 시장 분위기를 좀 들어보려고 준비를 좀 해봤는데 요새 용어가 새로 나왔어요. 아, 신조 그래요? 용어. 대대광이라 그래요. 대대광? 대대광. 그게 뭐예요? 대전, 대구, 광주. 그러니까 이 광역시 중에서 좀 이슈가 되는 투자자들이 좀 돌아다니는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이렇게 해서 대대광이라고 용어가 만들어졌더라고요. 마용성처럼 강서송, 마용성, 대대광 이런 식으로 용어를 만들어서 해. 그래서 오늘 보니까 대대광은 아니고 네. 대대광 맞아요. 세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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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는 어딜까요? 글쎄 어딜까? 네. 어디겠어요? 네. 세종이지. 그렇죠. 네, 세종 행복도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대광 대대광이 좀 세대광이니까 좀 말 어감이 그렇다.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세종시 분위기부터 한번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잠깐 얘기를 해가지고 준비가 어느 정도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값싸게 불쑥 치고 들어가야 또 있는 그대로 얘기가 나오니까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종시 세종롯데공인의 정진숙 대표님 통해서 세종시 시장 분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가 별별수다 녹화하고 있고요. 저는 조용진이고, 네, 그리고 옆에 강영구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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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별별수다 네. 진행하면서 그 지역의 현장이 실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네. 지역별로 선수분들한테 전화를 좀 드리고 있는데, 네. 일단 세종시 뜨거운 지 오래됐잖아요. 그랬었죠? 그랬었어요? 네, 지금 네. 분위기는 좀 어떤지 세종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좀 먼저 간단히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한참 뜨거웠던 거는 맞는데 아직까지 분양시장은 계속 뜨겁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셨을 때 분양 완판이 되는 동네가 사실은 세종시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양은 계속 완판이 되고 있고 청약 경쟁률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이제 전매 제한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에 주택을 소유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일반적인 거래율이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청약 시장이라든가 분양 시장이라든가 그런 거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급매물 좀 조금씩 나와서 급매물
급매물 나오면 바로바로 이제 매매가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그냥 일반 시세, 평균 시세로 나온 매물들은 거래를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의는 이제 분양하는 시장에 따라서 분양장이 있을 때마다 조금 훅훅 달아올랐다가 분양 시장이 끝나면 약간 조용해지는 이제 그런 타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세종에 집을 사고 싶다, 분양을 받고 싶다 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의 문의는 계속 꾸준히는 있으세요. 근데 이제 대출 규제라든가 이제 이런 상황에 의해서 매수를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제 조건에서 조금 안 맞으셔서 계약을 못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아서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현재 상황에서는 활발하게 많이 뜨겁게 움직이지는 않지만 뜨거운 거는 분양시장은 뜨겁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요. 네. 청약시장은 뜨겁다 그러셨는데 네. 이게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이슈로 또는 네. 허구의 분양 보증 조건으로 가격을 분양가를 싸게 해야 되는 어떤, 그렇지 않으면 분양을 못하는 이런 이슈가 있는데, 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가 그렇게 급매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네. 일반적인 시세에 비해서 신규 분양 단지가 분양가가 네. 많이 싸서 매력적이어서 네. 당첨만 되면 프리미엄이 붙겠다라고 생각하시니까 청약이 잘 되는 건지, 아니면 분양가가 네. 주변 시세만큼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청약이 잘 되는 건지가 궁금해요. 우선은 주변 시세가요, 거래율이 많지는 않지만 가격이 그대로 유지가 아직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유지되는 시점과 그 주변 시세, 아파트 주변 시세와 분양 가격의 갭 차이는 계속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노려서 청약을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영향도 있으시지만, 두 번째가 우선은 분양 물량이 예전에 많이 쏟아졌던 물량들이 지금은 많이 줄었고요. 그 줄은 가운데서 공무원분들은 계속 내려오시잖아요. 그 내려오시는 분들에 의한 특별 공급 50% 물량이 아무래도 먼저 빠져나가고 공급 물량도 약간 이제 많지는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영향은 좀 있다고 보여지고, 우선 주변 시세 급매물과 거래율은 떨어지지만 여기는 규제가 풀리거나 어떠한 이슈가 생기면 가격이 더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이나 주변 상황이세요. 그래서 뭐 가격이 저렴한 것도 물론 있지만 이제 그 분양 가격과 주변의 시세의 양도 차익과 그거의 갭에 의해서도 영향은 많이 있기는 해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알아들었어요. 네. 자, 그러면 또 궁금한 거 하나는요. 네. 세종시가 개발을 시작한 지가 오래됐고 지금도 개발을 하는 중이잖아요. 네. 그 오래된 아파트, 즉 개발 네. 초기에 개발됐던 아파트들은 연식이 이제 꽤 됐을 것 같은데, 네. 그 초기에 분양했던 아파트하고 지금 네. 분양하는 아파트하고의 차이점, 가격에 네. 대한 어떤 변동폭 이런 것들은 네. 어떨까요? 30평대 기준으로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천마을 또는 우선은 세종시가 2011년도 12월에 천마을 아파트 1단계가 입주가 시작이 됐었고요. 그 아파트가 공급이 될 때는 1년 전에 공급이 돼서 이제 LH에서 후분양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10원 마을이라 해서 평당 600만 원에 분양을 했었는데, 그건 LH가 얘기하는 게 마이너스 100만 원씩 손해를 보고 분양을 했다고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분양 가격은 평당 600만 원에서 2단계 올라가면서 700 정도로 들어갔고, 그 이후에 분양한 것들은 기본 한 800선에서 분양을 해서 분양가가 33평형이 한 2억 후반대가 많이 움직이다가 지금 이제 2-2 생활권, 세롬동 2-2 생활권이 2015년도쯤에 분양하면서 설계공모라는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아파트 분양 가격이 3억대 초반까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분양 가격이 조금씩 올라간 시장이죠. 그리고 또 더 영향이 큰 게 주상복합 분양이 입지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 입지 여건 좋은 데다 주상복합은 아무래도 상업용지 자체 땅이라 보니까 땅값이 비싸게 낙찰이 되다 보니까 그 주상복합의 분양 가격이 일반 가격의 영향을 조금씩 따라가는 느낌처럼, 그래서 실질적으로 분양 가격이 많게는 처음 입주할 때보다는 1억 이상 차이 나는 단지도 있고요. 주상복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차이 나는 아파트들도 있고, 천마을은 지금 2011년도 입주했기 때문에 지금 입주한 지가 거의 한 8년 정도. 제일 오래된 아파트가 8년 차 됐고요. 나머지들은 지금 거의 뭐 한 3-4년 차 물량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면 네. 신규에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이 시간이 네. 지나면서 분양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럼 처음에 천마을 같은 경우에도 신규 분양 네. 아파트의 분양 가격에 따라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가요? 처음에는 그 천마을 아파트에서 설계 공모한 아파트 이생활권을 제끼고 안 하고 바로 청사 위치에 있는 1생활권 쪽 위주로 공급이 됐을 때는 그렇게 많은 영향은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천마을은 계속 조금 상향은 되다가 이생활권의 아파트가 설계 공모를 하면서 아파트 건설사 브랜드들이 갖춰지고 분양 가격이 상향이 되면서 천마을의 이미지가 바로 치고 올라갔었으면 계속 상향이 됐었을 것 같았는데 의외로 여기는 몇 년이라는 공실 기간이 있었고 일생 쪽으로 먼저 개발이 진행이 되다가 이제 일생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되면서 이생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갭 차이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아파트가 약간 오래됐다는 이미지가 생겼고요. 천마을 같은 경우도 물론 설계 공모를 해서 LH가 지었지만 이제 저희들이 원하는 이제 그 약간 그 일반 아파트 개념에서 뭐 환기라든가 구조라든가 그런 거에서는 일반 설계 공모한 건설사들이 지은 아파트보다는 손님을 모시고 갔을 때 그 수요층 땡기는 부분이라든가 아파트가 이런 그게 많이 밀려서 천마을은 그렇게 많이 상향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분양가는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파트는 분양가보다 조금 더 상향이 돼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걔네는 분양가 이상은 따라가고는 있어요. 아직. 천마을이 약간 선호도가 시장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편이다. 네, 아무래도 입주는 좋은데 입지 여건은 굉장히 잘 받쳐주고 좋은데요. LH 공사에서 그 지었다는 이미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못 본 케이스의 아파트들 복층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런 부분의 개념을 많이 도입을 해서 집을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인지도라든가 저희들이 왜 그 선호하는 그런 저기에서 약간씩은 조금 떨어지는 감이 있는 것 같고 연차가 좀 있다 보니까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브랜드라든지 연식이라든지 뭐 다음에 네. 구조에 대한 특징 네네. 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네네네. 말씀을 주셨는데 예, 제일 중요한 건 건설사인 것 같아요. 건설회사 브랜드에 대한 거. 네,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LH에서 졌다라는 것보다 그렇죠. 네, 그럼 요새 예. 건설사는 어디가 많이 들어와요? 요즘은 1군 브랜드 설계 공모라는 제도를 많이 도입을 해서 아파트가 공급이 되다 보니까 1군 브랜드 업체들이 계속 들어와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분양한 사생활권 같은 경우도 신동아 요즘은 GS 자유도 없었던 회사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동부 센트롤이나 코롱 하늘차라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다음에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세종시에 막상 현장에 가보면 네. 상가들이 뭐 네. 상업용지는 굉장히 적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의외로 또 현장에 가보면 공실인 예. 상가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공실이 나는 건지 네. 아니면 뭐 분양을 안 한 건지 뭐 어떤 저희가 가서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여질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우선은 처음 봤을 때 공급되는 시기와 아파트 공급돼서 입주되는 시기가 약간은 안 맞았던 거는 저 현장에 있을 때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되는 시기와 인구 유입이 그만큼 받쳐주면서 계속 공급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먼저 토지 판매를 하거나 토지 판매가 되면 분양사들이 계속 시행사들이 분양하거나 이제 그런 부분의 영향이 좀 많아서 먼저 공급이 됐던 이유도 있었고 아파트 뒤에 배우 세대는 토지 공급도 안 됐는데 상가는 계속 공급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영향이 있어서 공실로 지금 보이는 데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입지 여건도 있는 것도 있고 배우 세대나 주변에 인구 유입이 안 된 상태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영업을 오픈했다가 문을 닫았던 상가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공급 물량이 전체 면적에서 봤을 때는 되게 작은 면적은 맞는데
그 전체 면적을 LH가 그 공급하는 기준을 봤을 때 면적으로 전체 면적으로 공급량을 잡았을 때는 굉장히 작지만 이용을 하는 유동 인구를 기준으로 대비를 했을 때는 면적량이 그렇게 작은 거는 아닌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6월 25일 날 저희 여기 세종시 그 청장님도 상가 활성화 방안이나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논의해서 LH가 추후적으로는 상업용지 공급을 좀 줄이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업용지 공급에 이제 좀 과열이 되다 보니까 뭐가 터졌냐면 단지 내 상가들이 공급 물량이 규제가 확 풀리면서 단지 내 상가가 뭐 한 900세대밖에 안 되는데 단지 내 상가가 거의 200호실이 분양이 될 정도로 예, 그런 게 계속 터지면서 상가 규모가 굉장히 많이 커졌죠. 영향이. 그래서 지금 영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했다 그거. 그러면 네. 상권이 활성화되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일 것 같은데 지금 세종시에 그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우선은 1-4 생활권 같은 경우나 항아리 상권이라고 하죠. 주변에 아파트 배우 세대가 갖춰진 상권들. 네. 걔네들은 지금 상권 형성화가 지금 다 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심 상업용지 쪽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어반이라든가 이런 상가들이 준공이 되면서 지금 이제 매장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그게 계속 살아나고 하면 상가 활성화는 조금씩 되고 있고 또 이 상가 시장이 어려운 걸 알아서 분양주들도 많이 희생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렌트프리 기간을 다른 다른 지역에서 뭐 입지가 좋아서 뭐 한두 달이면 되는 걸 분양주들이 많이 포기하시고 이제 상권 활성화와 건물 활성화를 위해서 분양주들도 많이 희생을 하셔서 2-4 생활권 같은 경우가 예전에 가장 문제가 됐던 지역들인데 걔네들은 지금 다 상권이 살아났어요. 아, 그래요. 그럼 예. 상가를 그러면 투자를 세종시에 한다면 어떤 것들을 유의해서 좀 봐야 될까요? 우선은 배우 세대가 좀 갖춰진 상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공실이다 하더라도 차후에 입주민들이 계속 들어와서 공실인 상가에서 이제 그 높았던 분양 가격이 조금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임대인들, 분양주들도 이제 분양사들 말만 듣고서 높게 책정됐던 임대료를 어느 정도는 다 내려놨던 분들은 그 내려놓은 금액대로 맞춰서 상가 진행하면 그 배우 세대가 갖춰진 항아리 상권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백화점 예정지로 잡혀있는 뒤쪽에 있는 중심 상권들 있어요. 어반에서 지은 상가들. 거기는 토지 받은 건설사들이 자기 부담 비율로 30%를 보유해서 거기 상가를 활성화시키게끔 설계 공모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건설사들이 자기 그 상가 건물을 활성화를 시키게끔 노력을 하고 굵직굵직한 테마가 들어가니까 그쪽 지역은 저도 괜찮다고 보여져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네.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지역들이 따로 있고 상권이 네. 활성화가 될 만한 지역들이 다 따로 있는 거군요. 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네. 또 하나 궁금한 거 있는데 네. 세종시가 전매 제한이 걸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매 제한 걸려 있는 아파트는 투자할 수가 없는데요. 네. 그럼 이제 세종시에 뭐 아파트를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네. 어떤 것들을 주의해서 봐야 될까요? 우선은 세종시도 이제 지역 편차가 생겨가지고요. 네. 세종에 있는 아파트가 무조건 가격이 상향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 가격이 상향이 되고 가격이 계속 흔들림 없이 유지가 되는 지역의 첫 번째는 BRT 노선인 것 같아요. 아, BRT 노선. 네, 세종의 교통수단인 BRT 노선을 위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향이 되는 것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사가 어느 건설사인지하고 단지가 큰 단지 그거 위주로 많이 움직이고 이제 중심인 데를 자꾸 찾으시다 보니까 이생활권 쪽을 많이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생활권 쪽 위주로 해서도 지금 거래율은 조금씩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은.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지표를 보더라도 세종시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지표들은 나오는데 현장도 그런 네. 거죠? 현장은 매매는 사실은 많이 어렵고요. 매수하는 게 저평가돼서 왜냐하면 다른 기존 도시보다는 저희 세종은 이제 뭐 거주를 못 하시더라도 투자 용도로 사놓으실 수 있는 갭 투자 개념이 여기는 없어요. 임대가가 그나기 낮다 보니까
예, 그래서 매매율이 그렇게 활성화가 되거나 많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평가가 돼서 뭐 2억 내외로 움직이는 가격대 있는 거래들은 계속 꾸준히 되고 있고요. 이제 전매 제한 걸리고 양도세 제한에서 조금 비껴나가는 기존의 아파트들은 거래율이 그래도 계속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하나 또 말씀하시는 중에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이 생활권이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얘기하시는데 맞죠? 네. 네. 그러면 이 생활권에 존재하는 30평대 아파트의 네. 매매가하고 전세가를 어느 정도 기준으로 보면 될까요? 우선은 입지에 따라 뭐 이 생활권에서도 많이 가격이 틀려지는데 기본 8사는요. 네. 제일 비싼 데는 7억까지 나와 있고요. 매매가가 33평형이 비싼 데는 7억까지 나와 있고 똑같은 이 생활권에서 약간 BRT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데는 거의 한 5억 5천에서 6억 사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은 50%도 안 돼요. 한 40% 기준으로 지금 7억대 있는 아파트들 전세 금액은 지금 현재 한 2억 5천 정도 나가고요. 뭐 5억 5천대 아파트는 지금 한 2억대 나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네. 투자를 하려면 네. 현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경우에만 투자가 가능하겠군요. 네, 그래서 거래율이 많이 지금은 떨어지고 있고 입주하는 아파트들 전세 가격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33평이 1억 5천대예요. 그러고 매매 금액은 5, 6억대거든요. 갭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대출이 또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거래율이 없기는 해요. 근데 실입주하시고 무주택이시고 실지 거주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대출 실행이 50% 정도는 되니까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거래율은 계속 있는 거래는 조금씩 있고 돈이 있으신 자본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갭 차이 금액이 맞춰지시는 분들은 그래도 계속 투자를 하시려고 계속 알아보고는 계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전국에서 관심 갖는 지역이 세종시니까 아무래도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또 실수요자분들, 뭐 전세를 사시는 분들, 전세로 거주해야 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또 세종시가 상대적으로 기회 지역일 수도 있겠네요. 워낙에 임대료가 저렴해서. 예, 그래서 이제 청약을 받고 분양을 받고자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들 전입들 하시고요. 주변의 아파트 시세 대비했을 때 전세 가격이 많이 저렴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저렴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군요. 그러면 대전식 집값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대전 같은 경우는 세종이 지금 거래율이 많이 줄어든 영향으로 인한 풍선 효과로 대전은 지금 계속 움직임이 활발하게 잘 되고 있죠. 아, 오히려 세종시로. 예, 갭 투자 개념이라든가 그런 건 대전이 더 지금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다음엔 대전도 또 여쭤봐야 되겠네요. 네네. 소장님 혹시 궁금하신 거 괜찮으세요? 네네. 아,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전반적인 세종시 분위기를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하시는 일 잘 하시고, 좋은 소식 많이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자, 전반적인 세종시 분위기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시장 자체가 죽었다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찾아다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세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네요. 네. 전세는 그렇죠. 입주한 아파트 지금 1억 5천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세종시의 전체적인 분위기, 전반적인 상황 좀 알아봤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우려했던 그 상가 공실에 대한 부분도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네요. 주거가 완전히 형성이 되기 전에 상가 공급부터 먼저 다 이루어져 나서 상대적으로 그 도시가 완성될 때까지 오랜 기간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가 분양가가 너무 비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데도 보면 그 분양주들이 렌트 프리 기간을 길게 줘서 임차인들이 그 정도면 해보겠다. 상권 살아날 때까지 임대료 안 받으면 좀 해볼 만하다. 근데 그거 결국 분양주들이 그만큼 손해를 떠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 시행자들이 상가 분양가 너무 높게. 한편으로는 LH가 너무 높게 분양을 한 그냥 것도 가보니 땅 장사를 잘해 먹었으니까 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원제는 LH에 있는 거야? 그렇지. 자, 세종시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지역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는 요새 작년 2018년에 가장 뜨거웠던 지역 중에 하나가 또
대구였던 것 같은데 대구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구 명곡공인의 이순희 대표님. 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저희 지금 별별 수다 녹화 중인데요. 옆에 강령우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네, 뉴욕에서 많이 뵀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대구에 대한 대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그다음 나눠보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는데요. 일단 네네. 뭐 여러 가지 지표에 의하면 대구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전반적인 대구 시장은 어떤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분양가가 좀 많이 높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음, 지금 5년 차 정도 되는 신축들은 보합에 들어갔어요. 음, 네, 그 신축 물량들이 많이 줄어 있고요. 거래량도 둔화돼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 주택 구축들이 좀 급매들이 소진이 좀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이주 분들 때문에 이제 기존 주택들 거래가 많았고요. 원래는 달서구 쪽으로 해서 분양이 좀 많았어요. 예, 앞으로 향후 올해 안에 분양될 곳도 좀 많이 있고요. 그 분양 가격이 계속 인상이 되고 있어가지고 분양가 인상 때문에 기존 주택들이 좀 매물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 아주 독특하네요. 이제 분양가가 비싸니까 분양가가 비싼 거에 놀란 분들이 전부 다 이제 구축으로 네, 이렇게 선호하는 이런 모습들인 것 같은데 보통 실수요자들인 거죠, 그러면? 그렇죠. 실수요자들이 지금 구해야 되는데 분양가가 너무 높고 이러니까 그냥 기존 주택에 머무르거나 기존 주택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조금 새 아파트들 들어가고 싶은데 물량이 없어요. 왜 물량이 예. 없죠? 분양가가 높으면 물량이 나와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닌가요? 분양가가 높으니까 새 아파트들이 가격이 상승할 걸 기대 심리 때문에 물량을 걷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일단은 대구 자체 지금 부동산 시장이 한동안 핫해서 분양 가격 아니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지 않나요? 입주 물량이 지금 많지는 않아요. 공급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공급된 물량들이 향후 2022년도에 많이 밀집돼 있어요. 아, 현재 공급되는 물량은 2022년도 공급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되는 게 네네. 많다. 실제 대구 가보면 또 공사 현장들이 많은데 보통 대구에서 공급되는 형태는 택지 개발 형태가 아니라 재개발이나 재건축 형태로 공급되는 게 대부분이죠. 동구하고 서구는 재개발 재건축이 많았고요. 아, 네. 예, 거기다가 이제 중구까지 3개 구역에서는 그랬고요. 네. 나머지 구에서는 일반 민간 분양이 많았어요. 아, 네. 예, 그러면 그리고 이게 달성군하고 북구 같은 경우는 택지 개발 지역이 또 많았고요. 아, 택지 개발도 여전히 많이 있고요. 예, 대구 외곽지에 택지 개발이 아직 올해 안에 분양하고 있는 데가 되게 많았어요. 일단 대구가 또 특이한 게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돼 있죠? 네네. 네. 그 부분도 대구 시장에 영향을 미치나요? 부동산 시장에? 크게 이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돼 있으니까 분양 받으신 분들이 입주까지 하셔야 되잖아요. 등기까지 쳐야 되잖아요. 네네. 그것 때문에 투자 수요들은 오히려 이제 달서구나 중구 쪽으로 빠져나오고요. 예. 그렇더라도 또 수성구는 분양 물량들이 또 여전히 있어요. 그 민간 분양가 상한제 시행하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국토부 장관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네네. 부분들이 대구 분양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하는 수요들이 좀 있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기대하나요? 조금 기대하죠. 여기서도. 아, 그래요? 오히려 네. 기대하는 쪽인가요? 여기서는 수성구 쪽에서는 좀 걱정을 많이 하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 수성구는 걱정을 많이. 제일 비싼 데가 지금 수성구죠? 그렇죠. 수성구가 워낙에 지금 9억 정도 시세하니까. 아, 9억 네. 정도요? 30평대 네네. 아파트 84 기준으로? 네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가 좀 어떤가요? 분양권 작년 하반기에 분양했던 분양권들은 지금 거래가 초반에 활발하게 거래가를 했어요. 아, 예, 전매 풀리는 시점으로 해서 거래량이 엄청 많았어요. 지역별로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투자 수요들이 관심을 갖는 거는 분양권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시나요? 아직도 분양권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예, 달서구 지금은 원활하게 거래가 되는 데가 달서구 죽전 내거리 쪽하고요. 예, 그리고 달서구 여기 월성동, 예, 이쪽 구역에 분양한 업체 분양 단지들이 꾸준히 인기가 있어요. 아, 달서구 쪽에 분양하는 단지들이 인기가 많다 지금. 네네. 그 외지에서 투자하러 오시는 분들도 좀 계시나요? 굉장히 있었다고 얘기 들었어요. 수성구 쪽, 죽전 내거리 쪽은 특히나. 아, 죽전 내거리 쪽은 외지에서 와서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소문이 네네, 돌고 있다. 신세계에서 분양을 해서 음. 거기서는 가격을 좀 많이 올려놓은 게 있어요. 지금 그런 분양을 그럼 달서구 말씀하셨던 그런 인기 지역들은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나요? 지금 죽전 내거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신세계 빌리브에서 분양했을 때는 그 프리미엄이 3천에서 4천, 5천, 6천까지도 올라갔었고요. 네, 지금은 그게 주춤하는 상황이라 가격이 현재는 2천에서 4천 정도. 예. 이렇게 투자를 하게 돼도 수익이 날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기대를 하는 거죠. 자, 대표님이 보시기에 지금 그러면 공급 물량이 2022년도에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대구 시장은 오히려 수요는 있는데 공급은 없는 그런 시장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올해하고 내년, 내후년까지는 조금 그런 편이에요. 대구에 그러면 부동산 관련해서 큰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은 동구하고 서구의 재개발, 재건축. 예. 아, 동구하고 서구의 재개발 재건축 쪽이 사람들이 네네. 투자에 관심을 갖는 이슈라는 네네. 거죠. 그리고 또 지역별로 개발에 대한 이슈이기도 하고. 그러면 동구나 서구 쪽에 재개발에 투자를 하려면 그러면 가격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쪽은. 아, 재개발, 재건축은 제가 가격을 잘 몰라서. 아, 그렇군요. 아파트 전문이시라.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네. 네. 어쨌든 시장에 지금 그런 기대 심리가 좀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거래가 굉장히 막 활발하게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래가 없지는 않은 상황인 거고 그리고 네. 또 달서구 중심으로 해서는 투자자들이 좀 유입이 많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네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기대 심리도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역시 실수요자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가 되면 분양 가격이 낮아질 거니까 그때를 좀 기대해 보자. 뭐 이렇게 심리가 좀 만들어지는 것 같고 오히려 매수자의 심리를 좀 기다리게 하는 관망세로 전환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대구 시장 자체가 대충 감은 올 것 같아요. 감은 올 것 같은데 일단 뭐랄까 안개 속 장세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대표님이 대구 부동산에 관련돼서 총평을 좀 내려주신다면 어떤 것 같으세요? 분양 가격이 계속해서 너무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기존 주택을 사서 신축을 사서 들어가는 게 지금은 제일 좋은 방법으로 보이고요. 네, 분양을 꼭 받으시는 분들은 그 2호선 라인, 지하철 라인을 끼고 분양을 받으시는 길을 추천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추천드리고요. 저도 궁금한 게 하나 네. 있어요. 네, 괜찮아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궁금한 건 아까 수성구가 한 30평형대 아파트가 9억 정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전세는 얼마나 해요? 전세는 지금 4억에서 5억 정도 해요. 거기도 결국 그러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50% 전후 정도 되는 거네요. 그죠? 네. 아, 네. 사람들이 전 이런 게 궁금했었는데 예전부터 말 나온 김에 사람들이 대구에서 수성구를 찾는 이유는 뭔가요? 가장 비싼 이유가 뭐예요, 수성구가?
가장 비싼 이유는 주변에 깔려 있는 그 공공기관들, 학교 두 가지 다 접목이 돼야 되겠죠. 교통도 괜찮아요. 네. 법원이랑 그 검찰 법원하고 뭐 그 굵직굵직한 그 공공기관들이 거기 수성구 쪽에 다 깔려 있고요. 예, 거기다가 학군이 거기에 또 다 형성이 돼 있으니까요. 예. 그렇군요.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대표님. 네, 전체적인 대구에 대한 부동산 시장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바쁜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전화 드렸더니 네, 당황하셨나봐. 이런 거 안 해보셔가지고. 네. 근데 대구도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고분양가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그러니까. 근래에 분양 나오는 단지들이 주변 시세보다 거의 뭐 아까 세종 같은 경우는 시세와 분양가가 갭이 있어서 당첨만 되면 피형성이 될 거다라는 어떤 신뢰를 가지고 청약들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분양가 자체가 좀 먹을 만큼 다 머금고 나오면서 고분양 말씀하시는 게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고, 아까 재개발 재건축 같은 물량이 나오는 민간 시장 같은 경우 물량들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 이런 개념이 없으면 고분양가 관리구역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분양가 밀어내는 대로 받아주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아까 북구라든가 뭐 이런 쪽은 택지 개발 사업들을 여전히 하고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거기는 아마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돼서 좀 싸게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하고, 좀 시장 자체도 거기도 차별화돼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겠구나. 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매매가 대비 전세가를 여쭤본 게 갭을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9억에 뭐 전세 4억이면 현금 5억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 현금 5억이면 서울에도 그 돈을 지금 대구에 그러니까 자체 시장에서 돌아가는 실수요들이 돌아가는 시장인 것 같고, 외부 투자자들이 갔다라고 하는 거는 분양권이라든가 소액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매 제한이 되는 그런 쪽들은 뭐 일부 움직임이 있다가 시장이 조금 차가워지면서 피가 빠졌다는 말씀하시잖아요. 네. 아까 뭐 4천, 뭐 5천 가다가 뭐 2천에 4천 떨어졌다 하니까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는 그렇게 막 꽉 돌아가는 모양새는 아니고 약간 좀 숨죽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구가 이제 투자를 중심으로 한 뭐 어떤 분양권 시장 뭐 이런 쪽으로 살아 있기보다 오히려 분양 가격에 부담을 느낀 실수요자가 구축으로 많이 찾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분양가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 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지역인데요. 대대광의 마지막 어디죠? 광안리? 진짜 그 유물은 썰렁하다 진짜. 네. 자, 마지막 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광주 궁금한 게 사실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떼거지로 몰려가갖고 막 가격을 미친 듯이 올려놨다. 뭐란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그 얘기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현재 지금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고, 광주 자체가 또 전체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좋았다가 살짝 죽는 듯 하다가 다시 좋아졌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은 또 어쩐지 궁금한데, 광주의 우석공인 오우석 대표님과 함께 광주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석 공인중개사는 고객님의 행복만을 생각합니다. 비가 오면 우산이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예. 네. 자, 우리 별별수다 지금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옆에 강영우 소장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광주 부동산 시장 과연 어떤지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 시장부터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거래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작년에 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좀 침체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거래가 줄었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혹시 광주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미분양되고 뭐 이런 일도 발생을 하나요, 지금? 기존의 아파트들은 거래량이 줄었는데 네. 새롭게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전체적으로 미분양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호황입니다. 분양 시장은. 아, 분양 시장은 오히려 호황이다. 그러면은 네. 오래된 지역 구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기가 없는데 분양 네. 시장에는 인기가 더 많다. 왜 분양 네. 시장에 인기가 많은 거죠? 지금 그동안에 광주가 분양하는 물량들이 적었는데 올해 들어와가지고 지금 분양 물량이 2019년만 해도 약 16,000세대 정도가 분양이 됩니다. 엄청 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양 시장이 그동안에 좀 앞서서 분양을 했던 화정 아이파크라든지 저쪽에 농성동 신세계 트러비체 같은 경우 다 완판이 됐습니다. 그럼 분양 시장이 뜨겁다는 이유는 역으로 얘기하면 투자 수요가 분양 시장 쪽으로 몰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지금 광주에는 어떤 투기에 관련된 투기과열지구라든지 투기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정이 없죠? 예, 그런 지정은 지금 현재 규제 지역은 아니었는데 조금 전에 뉴스 속보를 보니까 허그에서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추가로 지정을 했네요. 광주를요? 예, 광산구하고 남구, 서구, 그리고 대전의 서구, 유성구, 대구의 중구 이렇게 6개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추가를 했다고 속보가 지금 떴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오히려 분양권 투자하기에 더 좋은 시장이 열리는 거 아닌가요? 아마 그러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오. 오히려 분양가를 낮추게 되면은 분양 시장에는 더 호재가 되겠지요. 당첨되는 사람들은 피가 더 많이 생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 전매 제한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죠? 이 전매 제한 6개월이 있습니다. 전매 제한 6개월. 예, 광역시이기 때문에 전매 제한 6개월이 있는데 그래도 분양 시장이 지금 분양권 시장이 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러니까 구축 아파트가 오래돼서 새로운 아파트에 가서 살고 싶다라는 실수요와 광주에 아직 식지 않은 투자에 대한 관심들이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 쪽으로 몰려간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이제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고 봐야 되겠죠. 자, 광주가 지금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광주의 부동산 공급이라는 게 택지 개발지구로 공급하는 형태보다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 방식으로 공급하는 게 더 많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광주에는 재개발 지역이 28개 구역이 있고 재건축이 16개 구역, 그다음에 도시환경 정비 구역이 약 7개 구역이 있는데 지금 재개발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재개발이라고 해서 뭐 다 같은 이제 서울도 보면 강남 재건축, 뭐 강남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 이런 것들이 더 다른 지역보다 관심이 있는 게 사실인데 광주에도 그렇게 관심 갖는 재개발 지역, 재건축 지역들이 따로 있나요? 지금 다 마찬가지겠죠.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은 광주에도 역시 인기 있는 재개발 지역들이 다 있습니다. 특히 보면은 좀 동구의 학동 4구역이라든지 또 서구의 화정동 염주주공 거의 재건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산구에는 신가동 재개발 지역이 있고요. 지금 북구에도 우산구역하고 중 3구역이 이제 곧 일반 분양을 할 예정이고요. 또 서구에 광천동이라는 제일 큰 약 5,600세대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그 단지가 재개발 지금 엊그저께 며칠 전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부동산 시장 자체가 나쁘지 않고 투자 시장도 꺼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재개발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좀 속도가 좀 붙을 것 같은데 사업 추진은 어떻게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어느 재개발 지역이나 뭐 조그만 뭐 잡음들은 다 있겠지만은
그래, 조합 임원들 간에 임원들에 대한 그 잡음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또 궁금한 게 사실 하나 있었는데요. 사실 여쭤볼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던 얘기인데, 그 한때 그 매스컴에 나와서 방송에서 그 뭐 스타 강사 얘기도 나오고 뭐 특정 지역을 언급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투자자들이 가가지고 뭐 묻지마 투자를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한 얘기들을 얼핏 기억이 나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저도 알고 있지요. 아, 그래요? 네. 어디예요 거기가? 예, 거기 광주에 있는 속에 봉선동이라는 동네인데요. 네네. 봉선동인데 거기를 일명 뭐 광주의 강남이다. 뭐 그렇게들 또 말들 하고 했었죠. 예, 지금 현재는 그때 작년까지만 해도 그 9.13 대책 이후에 무섭게 치고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호가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가격이 빠지고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근데 호가는 좀 내려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평균적으로 이래 보면은 거래량 실거래가를 이래 확인해 보면은 별로 거래량은 줄었는데 실제 거래 가격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 오히려 호가는 좀 네. 내려갔으나 실제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면 그렇게까지 가격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건 아니다. 그럼 다시 역으로 이 얘기를 다시 풀어보면 투자자들이 여전히 관심을 그래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봉선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지요. 자,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아직까지 광주가 살아 있다면 광주에 투자를 한다면 어느 정도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사실 외지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막연할 것 같은데 광주 부동산 투자 이런 걸 유의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오면 좋겠다라고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간단히 좀 부탁드릴게요. 예, 광주 지역은 이 서울 지역하고 좀 다르게 좀 대형 평수가 지금 인기가 좋습니다. 특히 40평대 이상 대형 평형대가 인기가 좋고 뭐 특히 재개발 지역에 봐도 조합원들이 40평대는 전부 다 분양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일반 분양이 없을 정도로 40평대가 인기가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제가 있는 신가동 재개발 지역을 보면은 40평대 분양 신청한 신가동은 현재 조합원 분양 신청까지 끝난 지역인데 40평대를 구입을 하려면은 약 4억 5천 원에서 5억 이 정도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현금 기준으로 해서 4억 5천에서 5억 정도가 있어야 투자가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40평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신가동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났으니까 아직 그 감정평가 금액 이런 건 안 나온 거죠? 아닙니다. 지금 도정법이 바뀌어서 감정평가가 나와야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 신청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도 다 통제가 돼서 분양 신청 끝났고요. 지금 8월 17일에 관리처분 총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총회가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면 혹시 프리미엄은 어느 정도 붙어 있나요? 프리미엄이 이제 30평대하고 40평대하고 좀 구분이 되는데요. 30평대는 지금 약 1억 3,500 정도, 40평대는 약 2억 정도 이렇게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 현재 분양하는 지역들의 분양가는 실례지만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앞서 화정 아이파크가 1,600에서 1,700 정도 분양이 됐고요. 네, 예. 그래요. 그러면은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거네요. 그렇게 프리미엄을 계산을 하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비슷한 거고 결국 입지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양극화에는 입지도 한 몫을 하고 있죠. 네. 자, 그러면은 광주에 대한 분위기 뭐 의외의 얘기를 좀 들어서 약간 좀 그런데 소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가격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1,600에서 1,700 분양했다라고 하면 대략 한 5억 정도? 5억 전후 정도 30평형대 기준으로 될 것 같고요. 40평형대가 시장에 수요가 더 많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피가 한 7천만 원 차이 나네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광주에서 제일 인기 있다라고 하는 지역 봉선동 같은 경우에 30평형대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한 얼마 정도 하고 전세 가격은 얼마 정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쪽에는 지금 저 거래 가격은 제가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아하, 내가 예,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런데 지금 계신 지역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예요? 이쪽 수안지구 같은 경우는 30평대가 4억 5천에서 5억 예.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제 전세가는 약 한 4억 정도. 그럼 네, 매매가랑 3억 5천에서 전세가랑 4억 정도. 붙어 있네요. 3억 5천에서 4억 정도 전세가 그렇게 그럼 됐습니다. 갭이 한 1억 정도 예. 그 정도 보면 되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투자의 메리트가 있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네, 네, 바쁜 시간 내주시고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광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는데, 광주 분위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달라서. 저는 광주가 생각보다 네. 전세가가 높아서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 저는 사실 진짜 모르거든요. 음.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저도 잘 요만큼도 몰라요. 모르는 사람인데 지금 아까 그래서 대구광역시의 전세 가격 수준도 여쭤봤잖아요. 그리고 광주 광역시의 전세가 수준도 받고 부산 전세가가 제일 싼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부산은 2억대 전세들 2억 아니구나. 부산도 4억대구나. 세종시가 제일 싸. 세종시가 제일 싸구나. 세종시 전세가 제일 싼 걸로 전국에서. 부산도 4억대구나. 그렇게 보면 새 아파트들 4억 4억 5천 정도는 하니까 보면 사실 부산도 오늘 초빙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부산은 제가 시세 체크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세요?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광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뭐 생각보다 좀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투자에 대한 분위기가 식지 않았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분양권 시장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또 HUG 조금 전에 속보로 분양가 그러니까요. 규제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분양가를 이렇게 찍어 누르게 되면 결국 분양받는 사람들이 더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근데 네. 좀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가요? 고분양가 이 관리 지역 지정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기준을 놓고 보면 이제 1년 이내에 있으면 100%, 뭐 1년 넘었으면 105%, 없으면 10년 아파트 기준을 순서대로 해서 분양가를 이제 찍어 누르겠다는 건데 네. 지금 아까 대구 같은 경우 말씀 들어보면 분양가가 너무 높아지는 게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미 높게 나온 분양가가 있잖아. 그렇죠. 그거 기준으로 100%면 계속 높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실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지역에 따라 사동화돼서 나타날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부분들이 또 특징을 보여줬던 게 뭐냐면 40평대를 선호한다라는 광주는 그런 것도 굉장히 특이하게 다가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광주의 강남이라고 하는 봉선동이 생각보다 가격이 빠진 건 아니다라는 것도 의외의 사실이었는데요. 계속 얘기를 지켜보면 또 어떤 식의 변화들이 있을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관심 가는 내용인 것 같고 또 HUG의 고분양가에 대한 규제가 과연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계속 지켜보면 부동산 시장에 대해 좀 더 넓은 안목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되게 많이 도움 얻었어요. 광주 얘기 같은 경우는 전혀 몰랐던 지역인데 말씀을 조리 있게 잘 해주셔서 어떤 흐름인지까지도 지금 결국은 대장의 가격, 시장 가격을 이끌어가고 대장 가격이 유지가 되어 있으면 결국 나머지 지금 정비 사업들이 엄청나게 쫓아가면서 이제 지금 가자 물 만나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고 이제 공급 물량이 많다는 거는 그 흐름이거든요. 정비 사업이 마무리되는 물량들이 이제 항상 후행하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들의 가격대들은 아까 매매가 기준으로 4억 5천 선에 전세 3억 5천 원에 4억이라고 하는 거는 갭이 그렇게 많이 안 붙어 있는 상황에서 제가 전에 확인했을 때 봉선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면 인기 단지들 뭐 4억 몇천 하던 게 갑자기 막 8억대 이렇게까지 치솟아 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낮게 봐도 지금 7억대일 거고 뭐 한 8억 정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면 지금 그러니까 강남이 인기 단지가 가격이 이끌어주고 쫓아가고 있는 지역별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받쳐지는 숙성화되고 있는 성장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제도 초기 단계 제일 초기 단계의 규제라고 할 수 있는 고분양가
기준으로 나오는 거. 만약에 여기서 더 달아오른다라고 하면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 등도 아마 쫓아오지 않을까 싶네요. 보통 그 분양을 하고 그 분양하는 아파트, 새로 구성되는 도심, 또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 뭐 보통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맞춰지는 이런 모습들이었는데, 약간 조금 다른, 뭔가 모르게 좀 다른 느낌, 다른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광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잘 들어봤고요. 일단 저희가 현장 인터뷰 이렇게 나눠봤는데 오늘도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으셨어요? 저 외부의 얘기들을 듣는 게 몰랐던 얘기를 듣잖아요. 이게 재밌죠. 아, 그렇군요. 전 재밌었습니다. 네. 자, 시청자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지역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면 저희가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어느 지역을 알고 싶으니까 좀 알려달라, 또는 뭐 어떤 질문을 좀 해달라, 뭐 이런 식의 것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최대한 신경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많이 진행을 했죠. 여러 지역들 진행했는데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더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또 이런 생각 들더라고. 제주도도 한번 물어볼까? 네. 그래서 근데 되게 길어져 방송이. 그렇죠. 그래서 잘 분배를 해서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요새 뭐 기사들이 대동소이해서 특별히 다룰 건 없어서 크게 두 가지만. 네. 그러니까 저도 뉴스를 봐서 이제 읽는 걸 하는데 뉴스가 별로 없어. 읽을 만한 게 없다 보니까 좀 뉴스 북마크만 몇 개 해놓고 좀 쌓이면 읽고 쌓이면 읽고, 그러다 어느 날은 또 막 왕창 터지기도 하는데, 그런 때는 또 막 두 개로 나눠서 읽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조용한 것 같아요. 그죠? 계속 뜨거우면 안 되지.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일단 뭐 기사도 숨고르기 또는 눈치 보기 뭐 이런 식의 기사들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산세가 드디어 2019년 재산세가 고지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받으셨어요? 예, 받았어요. 아, 받으셨군요. 받았어요. 아, 그렇군요. 아, 열심히 일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우편물을 집사람이 애들이 갖고 오고 그러니까 네.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돈 내놔 했거든요. 아, 그랬군요. 재산세 나와서 돈 내야 되니까 돈 내놔 해서 어제 돈 줬거든요, 집사람한테. 아, 예, 그래요? 예. 아, 그렇군요. 아, 집사람이 내는 게 아니고 집사람한테 돈을 줬군요. 그렇죠. 직접 내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안 내죠. 아, 그래요? 그 가정에 관한 것들은 와이프가. 아, 그것도 가정에 대한 거구나. 그렇죠. 분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경 전혀 안 써도 되는 부분. 아, 대한민국 헌법에 충실하게 사시나 봐요, 수장님. 그러니까 나름대로 부부 별산제? 아니요. 그런 개념 아니고? 경제를 부부 결산한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제가 신경 안 쓰는 부분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예를 들자면 설거지 이런 거. 네, 그럼 가끔 쓰레기는 버려주는데 이제 그런 거는 집안에서는 전혀 안 해요. 나쁜 남편. 황제 남편이군요. 그렇다고 야 집 지저분해 치워라 이런 것도 안 해요. 그냥 맞춰서 조용히 삽니다. 네. 아, 그렇군요. 전 조만간 당할 것 같아 이제. 연락 올 것 같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재산세 고지서가 드디어 발부가 됐습니다. 뭐 사실 연초부터 재산세가 크게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재산세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요약을 하자면,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를 합니다. 7월에는 건물분, 9월에는 토지분, 이렇게 해서 두 번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 고지서가 16일에서 31일 이내에 납부하게끔 지금 고지서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나간 것 같진 않고요. 자, 공시가격이 9억이 넘어가는 그런 주택의 기준으로는, 고가주택이라고 불리우는 기준으로는 11월 말에 또 종합부동산세가 고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 내야 돼요, 종부세. 종부세는.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재산세가 나오면서 그동안 공시가격 인상에 둔감하던 고령층이 실질적인 세부담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일단 나오게 됐는데, 느껴질 것 같아요, 그죠? 안정적인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재산세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별별스타에 다뤘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공시가격에 대해서 이의 신청했던 것들이 대부분 다 비조정으로 끝났다는 얘기. 오, 됐어요? 네. 어떻게 됐어요, 그게?
기사에도 났어. 어떻게? 예. 강령호 소장 것만 조정됐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네. 우리 아파트에 32평, 46평, 47평이 있는데 네. 47평의 공시 가격보다 32평의 공시 가격이 높은 사례가 나온 거예요. 아. 말도 안 되는 거지. 음. 아파트가 열 몇 평이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32평의 고층이랑 47평의 저층이랑 해서 역세현상이 일부 발생했던 것 같은데 그런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조정하면서 된 것 같아요, 내 것도. 아, 우리 그랬구나. 집도. 그래서 오. 예, 우리 집은 조정돼서 빠졌습니다 좀. 다행이네. 완전 좋다기보다는 아니 좋죠. 세금 덜 내는 그러니까 건 좋은 일이야. 그 공시가격 관련해서도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보통 재개발 예정구역, 재개발 지역 뭐 이런 지역들은 감정평가 받기 전에 올려달라고. 네, 올려달라고 난리고 어. 또 지나고 나면 또 비싸다고 또 내려달라고 난리고. 지금 재건축 추진하는 데들은 올려달라고 완전 난리죠. 아, 그러네요. 왜냐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이 추진 시점에 공동주택 가격이 높아 있어야 그렇죠. 나중에 그 차익을 상대적으로 제초안을 좀 덜 내기 위해서 재산세 많이 낼 테니까 우리 집값 좀 높게 평가해 놓으라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가 됨과 동시에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냐라는 얘기도 지금 뜨겁게 달궈지는 것 같고요. 어쨌든 작년보다 20-30% 오른 강남권의 재산세 고지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재산세가 고지가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야죠. 세금 내야죠 뭐. 재산세 그러면 내야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 일단 여러분 기사에서는 그래요. 일단 뭐 세금 부담을 느낀 일부 매물 출회 전망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양도세 부담으로 매매보다는 버티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소장님은 어느 쪽이세요? 매물이 나온다. 부담을 느껴서. 이거 아니면 버틴다. 이 판단을 하실 분들은 벌써 다 판단들을 하셔서 증여를 하든 사업자를 내든 아니면 뭐 매매를 하든 처리들을 많이 하셨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그렇게 영향 이게 20-30% 재산세가 올랐다라고 해서 되게 그러니까 많이 오른 것처럼 언론에서는 표현이 되지만 솔직히 제 생각은 그렇게 문제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문제 있지 않다고 생각하냐면 이 재산세라고 하는 게 결국 주택 공시 가격의 기준으로 해서 세율에 따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 10여 년간요. 이 공동주택 가격이 별로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는 상승분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10년 전 가격에 비해서 지금 가격이 이 공동주택 가격들이 그러니까 이 주택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뜨겁지 않았던 시절에는 반영을 못해서 멈춰 있다가 이번에 사실 급등하고 나니까 그 급등한 수준에 맞춰서 매년 앞으로 올해도 올랐고 내년에 가격이 그렇게 안 오른다고 하더라도 아마 맞춰서 올릴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결국 그 하락장에서 세금 좀 덜 냈던 게 회피했던 거고 지금은 올라 있기 때문에 오른 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더 낼 각오를 해야 되고 또 조세정에 맞지 않나요 그게? 예,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내야죠 뭐. 내야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다들 가지고 계시는 쌈짓돈 털어서 국가에 헌납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쌈짓돈 감안해서 이제 가게 운영을 하셔야죠. 아 그래요? 그렇죠. 아. 세금 1년에 7월달 9월달에 세금 얼마 더 나오겠구나 해서 차곡차곡 세금 역시, 낼 돈을 마련해 놔야지. 역시 대단하세요 소장님. 네. 부동산 부자는 달라. 부자는 나 같은 사람을 부자라고 하면 안 되지. 까봐요 한번. 난 사실 조영주 대표님 재산 뭐 있는지 몰라. 아 그렇군요. 네. 네. 아니야? 자, 없어? 모르는 게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네. 부자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재산세가 지금 뭐 시장에 이슈가 되어 가고 있는데 아무튼 뭐 고지가 됐으니까 이제는 뭐 납부하셔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뭐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든 없든 잘 준비하셔서 납부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수장님도 얘기하듯이 또 저도 마찬가지로 동의하는 게 뭐냐면 이미 뭐 결정하실 분들은 다 했어요. 고지서 이미 납부됐는데 뭐 이제 와서 뭘 팔아요. 그러니까. 이미 끝났는데 그래서 납부할 건 납부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조세 전가 쉽게 얘기하면 납부한 재산세만큼 더 비싸게 주고 팔아야 되겠다
심리가 더 강해지는 것이지 이게 가격을 내리는 요건 또는 매물이 시장에 나올 요건으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는 거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그렇게 생각해요. 네네. 이것 때문에 물건이 더 튀어나오기는 뭐 올해는 뭐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재산세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주택자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도 현미경 과세하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내용은 그렇습니다. 월세를 놓는 케이스죠. 주택을 1주택자의 경우에는 월세를 받든 전세 보증금을 받든 원칙적으로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면 1주택자라도 월세를 받는 경우 과세가 된다라는 게 첫 번째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2주택자의 경우에는 월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만 전세 보증금은 과세하지 않는 기준을 갖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3주택자는 월세도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다만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를 해야 과세를 한다라는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그동안 우리가 임대사업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었고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월세 소득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신 분들이 신고를 안 하신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지금 2018년부터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죠.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또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 그다음에 그 전세보증금 또 월세에 대한 분분이 이제 신고가 따박따박 들어가서 이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한 얘기가 점차 수면에 올라갈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몇 번 예상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일단 내용을 또 보면 그런 것 같아요.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집주인은 종합과세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분리과세란 임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과세하는 방식을 분리과세라고 하고 또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 50%만 인정이 돼서 여기에 기본공제 200만 원을 차감한 다음 세율 14%를 곱해 세금을 산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필요경비가 일단 60% 인정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공제도 미등록한 경우에 대해 200만 원만 기본공제를 인정해줬다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400만 원까지 인정을 해줬다. 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했었던 부분이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 그래서 소장님은 근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셨잖아요. 네. 이런 기본경비율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기본공제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택을 안 하셨죠? 네. 왜 안 하신 거죠? 아마 소득세를 내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소득세가 그렇게 크지 않다. 소득세가 왜냐하면 임대 수익이 그렇게 안 크니까. 네. 아니 세금이 얼마 안 큰데 소득이 얼마 없는데 뭐 세금 내면 얼마나 내겠어. 그렇게 생각해서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이제 저도 지금 올해 5월달에 주택 하나 취득이 분양권을 사서 들고 있었던 게 하나 등기를 지금 치거든요. 그럼 이제 3주택자가 돼요. 그리고 보증금 3억 초과 시 과세가 돼서 아마도 전세를 놓긴 했지만 제 생각에는 내년에 만약에 이걸 갖다 이렇게 쥐면 날라올 것 같거든요. 소득세 내라고 내야지 뭐. 만약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아마 그때 고민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고민해서 보고 이렇게 해서 가면 이게 더 싼 건가. 사실 이제 이 내용들이 앞으로 하겠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사실 이 기사에서 얘기했던 게 국세청들이 어떤 여기 전산망들을 추려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에 임대 놓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적었기 때문에 그게 좀 집계가 안 돼가지고 못했었지만 이게 이름이 뭐 RD 뭐 어쩌고 저쩌고 MS 뭐 해서 맞아. 그 시스템을 갖춰서 그 공공 데이터들을 갖고 와서 종합해서 이 가정이 얼마를 갖고 있다, 이 사람이 얼마 갖고 있다, 그거를 하는 시스템을 올 가을 정도에 구축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해보다가 내년부터 이제 그걸 돌려가지고 주택 임대소득들 지금 빵꾸 나 있는 것들 과세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가 아니라 제가 기억하기로는 적어도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시절부터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고 그 시절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좀 얘기가 할 생각입니다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시행은 안 하다가 지금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가 논의가 되고 논의라기보다는 이제 실무적으로도 좀 적용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택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소득세도 임대 소득에 대한 지금 3주택 이상이라고 하면 임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 초과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간주 임대료로 계산을 해서 소득세를 내실 준비를 하셔야 된다 될 것 같고 이게 잘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왜 전세인데 소득이 없는데 왜 소득세를 내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약간의 이해를 좀 도와드리자면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 예치를 하든 뭘 하든 어쨌든 그 자금을 가지고 또 다른 수익을 창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라고 해서 전세 보증금의 일정 부분을 비율을 곱해서 그 부분을 소득으로 보고 거기에 따라서 과세한다라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뭐 이제 이런 개념으로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 뭐 동네에서 집 한 채 갖고 뭐 월세 조금 받아서 생활하는데 그거에까지 세금을 매기냐 뭐 이제 그런 어떤 게 인정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득이 있으니까 내셔야죠. 지금 뭐 이 내용을 보면 1주택이시면 나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살면서 그 월세 얼마 받아가지고 사는데 그거 또 과세를 해야 되느냐? 그 과세는 비과세.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처음에는 다 과세한다고 그랬죠. 월세 소득이 앞으로 발생하는 어떻게 건, 바뀔지 몰라요. 다 과세한다고 했다가 1주택자는 뺐다가 이제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2주택 같은 경우는 월세를 받으면 과세고 전세를 받으면 비과세고.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임대소득 생기면 전세든 월세든 좀 세금 낼 생각해라. 이런 기준이에요. 사실 제가 살짝 모르겠는 게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게 1채, 2채, 3채 이상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가구 기준인지 아니면 개인 인별 기준인지 이 기준이 궁금해요. 왜냐하면 소득이라고 하는 게 부부는 각자 독립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두 채, 세 채를 나누는 기준 자체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도 처음에 도입될 때는 세대 기준으로 해서 종합부동산세 도입했다가 위헌 받아서 그렇죠. 인별 기준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요거 기준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이게 제가 어떤 기사에서 봤을 때에는 이 세대 기준, 그러니까 부부가 갖고 있는 가구도 체크가 가능하다 지금 국세청에서 만들고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게 그럼 인별 기준이 아니라 세대 기준인가? 만약에 세대 기준이면 빠져나갈 구멍이 그만큼 적겠지만 인별 기준이면 남편 이름으로 하나, 와이프 이름으로 2개. 그렇게 되면 전세만 받으면 다 비과세로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디테일하게 아직은 뭐 하겠다 이런 내용이니까 내년에 세금 나오면 봐서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일단은 뭐 소장님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 그 종부세 할 때도 세대별 합산을 해서 과세 했었던 부분이 위헌 판정을 받았죠. 그러면 결국은 얘도 세대 기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인별 기준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만약에 다시 네. 하면 근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비과세 같은 경우는 세대 1주택이잖아요. 세대 기준. 예, 그러니까 네. 세대 기준이 유효한 경우도 있어서 사실 뭐 이거는 법리를 가지고 따지시는 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나오는 대로 받아들이고 이제 말 그대로 이 최전선에 계신 법학자분들께서 싸울 문제겠죠. 예. 그래도 인별로 해야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인별로 하면 좋죠.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그래, 기본 공제 더블로 받고 그죠? 예. 근데 소득은 당연히 기본 저걸로 봐야 이 인별로 소득세는 인별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죠. 개인적으로 근데 생각해요.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공제도 따로 받고 그 다음에 주택수에서도 뭐 좀 하고 그리고 뭐 재산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 부부가 같이 갖고 있으면 나눠서 공동명의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공동명의로 가는 게 아니라 그치? 공동명의로 하면 2분의 1 지분 두 채 가지면 2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각각 남편 이름 하나, 와이프 이름 하나 이런 식으로 따로 가져야지. 그러네. 그래서 뭐 이 세무사분들 뭐
가끔 뉴스에 쓰는 컬러에 보면 공동 명의가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다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 솔직히 보면 양도 차익이 많이 생기잖아요. 절세 효과 별로 없어요. 양도 차익이 커지면 어차피 절세 이 세율이 낮은 구간이 기본 공제 해봐야 얼마 안 되고 250만 원인가 그렇지 그렇죠. 않아요 1년에. 그리고 이게 낮은 구간 세율 그러니까 차익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는 대충 8,800만 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이제 그 이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세율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 세율이 다 적용받기 때문에 차익이 얼마 안 생기는 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는데 차익이 크게 발생하는 지역들 뭐 인기 지역 같은 경우는 공동명의 실익이 제가 볼 땐 별로 없어요. 단일 명의가 더 나아. 대출 뭐 이런 거에 있어서도 공동명의 돼 있으면 불리하고 대신, 귀찮은 일 많고 대신 뭐 대출 같은 거 받을 때 저기 그 담보? 아니,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연대보증 뭐 연대보증 이런 거, 뭐 이런 그러니까 거 해주기가 좋잖아요. 뭐 서류 뭐 이런 것들 내는 것도 복잡하고 나는 네. 단독명의가 좋다. 나 단독명의가 좋다. 네. 기본적으로 이런 빠져나갈 때에도 단독명의 쪽에서 명의를 와이프 안에 분산해 놓으면 유리할 수 있다. 아 그렇군요. 대신 재산세금 많이 내야 되잖아. 종부세. 아니죠. 종부세도 똑같죠. 종부세도 공동명의로 하면 그게 지금 아까 말씀 안 하셨는데 1주택자는 9억 초과라고 했잖아요. 2주택자는 6억 초과예요. 그러니까 그것 더 내요. 그러니까 공동명의로 예를 들어서 4억 그러니까 8억짜리 8억이면 너무 비싼가? 아무튼 8억이라고 계산하면 각각 갖고 있으면 9억 미만이니까 종부세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공유해서 이것도 공동명의 이것도 공동명의 하면 4억이잖아요. 근데 임별로 이것 4억 이거 4억 합친 8억이죠. 6억 초과분은 2억에 대해서 종부세 내야 돼요. 남편도 내야 되고 아내도 내야 돼. 그래서 저는 종부세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1인 2주택자는 6억 초과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9억이 아니에요. 1인 1주택자는 9억부터지만 1인 2주택자라서 6억 초과분에 대해서 저희는 오래전부터 냈어요. 한 10년 종부세 한 10년 냈는데 10년 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그 세무사님 모셔가지고 한번 신나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단독명의가 낫냐 공동명의가 낫냐? 재밌을 것 같은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그래도 이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의 얘기를 듣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러고 보니까 세무사님 뵌 지 오래됐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쁜 거 다 끝났대요. 네. 아 요새 안 가시구나. 그렇구나. 이제 법인세 뭐 저기만 하면 된다고 조정만 하면 된다고. 한번 뵈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초빙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사실 임대소득 관련돼서 굉장히 뭐 큰 것처럼 부담을 뭐 겁을 주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2주택자가 한 채는 자신이 거주하고 한 채는 월 60만 원의 세를 놓은 경우 연 720만 원의 소득을 올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에 내야 되는 임대소득세는 22만 4천 원이에요.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연 임대소득이 720만 원에서 필요경비 60%를 제한 300만 원을 임대소득으로 잡고 거기에 기본공제 400만 원을 빼면 사실상 면제가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라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상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월세 83만 원. 그다음에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월 33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라는 기준이 이미 딱 정해져 있어서 그 부분도 월세가 작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큰 의미가 없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 보시고요.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선택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엄청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세금 월 임대소득이 많으니까 어떻게 세금을 줄일 거냐를 고민하시겠죠. 근데 그런 분들은 이미 세무사 끼고 다 대비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고 저 같은 사람 또는 뭐 저랑 비슷한 대표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임대소득 안 내던 세금을 내야 되네 이게 좀 이제 귀찮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세금이 많을 거라고. 왜냐하면 임대소득이 얼마 안 큰데 그렇죠. 세금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 내라면 내야지 뭐. 뭐 거의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근데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다. 예. 그리고 이제
워낙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뭐 흔히들 얘기하는 케바케잖아요. 그래서 사실 자기의 입장에 맞춰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냐는 다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이거에 관련돼서 4월 달인가? 그래서 세무사님 모시고 그 강의를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이해득실에 대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쭉 다뤘던 내용이 강의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네. 한번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 네.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세무사를 만났거든요. 네. 세무사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물어봤어. 아, 나 임대사업자 다 까먹었다. 하나도 기억 안 난다. 다시 강의를 좀 들어야 되겠는데. 그랬더니 바뀐 게 세무사님이 없다고? 그 얘기하더라고. 4월달 이후로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4월달 그때 옛날 강의를 촬영했던 다시 온라인 봐라. 강의 그거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공부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 네. 세금 얘기 들어오면 머리에 막 지진 날 것 같아요. 워낙에 복잡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실무에 계신 분들은 그런 상담을 어느 정도는 해드려야 되는 게 되게 스트레스실 것 같아요. 요새 알아야 얘기를 하는데 음. 알라면 또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잘못 상담하면 이게 지금 뭐 금액이 그렇죠. 200만 원이 아니에요. 내 손에서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선이 아니고 뭐 억대가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거 까딱하면 잘못하면 양도소득세 이런 거는 특히나 더 조심해야죠. 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 바뀐 것들, 그다음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 이거 꼭 챙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뭐 저만 볼 게 아니라 다른 분들 관심 있는 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게끔 방법을 좀 마련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만간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임대사업자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부분 이제 내년 또 기대해 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내용이 다 다르니까 각자 상황에 맞는 것들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합리적인 선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생생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